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경상도 목소리 듣기 거북하지요.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공부와 반복과 복습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비문학 독해 자료인데요. 예술 분야입니다. 숭고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뭉크의 절규인데요. 자, 이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만약에 이 작품을 보고 숭고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숭고하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세요. 자, 1. 눈 따위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간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아름다움. 자, 예를 들면은 자연의 미를 추구하다. 한국의 의상에는 분명히 한국적인 미가 있는 것 같다. 2. 일부 명사 앞 또는 뒤에부터 아름다움의 뜻을 나타내는 말. 자, 미소년이 얘가 되겠죠. 자, 숭고미. 자, 우아미. 이런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교육, 성적이나 등급을 수미양가의 5단계로 나눌 때 셋째 단계. 요즘은 수미양가로 나누지 않죠. 자, 국어는 수를 받았는데 미술은 미를 받았다. 자, 4. 철학.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이 내적 쾌감을 주는 감성적인 대상. 좀 어렵죠? 자, 이 글은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앞에서 나왔죠? 참고로 한 글자의 한자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입니다. 미. 자, 미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미학입니다. 자, 미학은 자연이나 인생 및 예술 따위에 담긴 미의 본질과 구조를 해명하는 학문입니다. 자, 좀 낯설지요? 자, 상품화된 대중문화 시대지만 미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지요. 숭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숭고론입니다. 근대 미학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천착했으면 주지의 사실이다. 자, 천착이란 말은 알려고 하거나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숭고는 미의 하위 범주로 다루어지거나 미적 감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감정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아름다움을 많이 다루었지만 숭고에 대해서는 주변적으로 다루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근대 미학의 특징과 숭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대상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그 대상이 기존의 미의 법칙과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 미학 법칙의 한계죠. 자, 미학은 아름다움을 주로 다루는데, 자, 숭고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 기존의 미의 법칙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숭고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대상에서 단순히 아름답다거나 편안하다는 느낌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긴장과 이완, 쾌와 고통이 공존하는 모순적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다. 자, 이 모순적 감정이 바로 숭고이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어떤 대상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우리 양가성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숭고의 개념입니다. 자, 모순적 감정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뭉크의 절규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근대미학의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신의 긴장과 이완, 쾌와 고통이 공존하는 모순적 감정이 숭고입니다. 자, 숭고는 압도적 감동의 체험, 모순과 역설적 인식을 토대로 하는 미학적 현상으로 한 가지 감정으로 설명될 수 없잖아요. 자, 모순되는 두 개의 감정이 양립되는 현상이니까 바로 모순이고 역설적이게 되겠죠. 자, 그 기원은 고대 호메로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숭고의 뜻과 기원입니다. 이후 숭고는 롱기누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롱기누스는 수사학을 바탕으로 숭고를 설명했는데, 자, 수사학은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즉 배우는 것입니다. 자, 숭고란 듣는 이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시키는 것이라 보았다. 자, 위대한 글이나 말은 상대방을 설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으로 이끌어 저항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문체를 숭고한 문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얼핏 보니까 선생님 체면술사가 생각이 나네요. 체면을 걸어 놓으면은 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자, 상대방을 압도하는 언어의 힘을 숭고라고 보았던 롱기누스의 시각은 설득이나 진리 전달에 초점을 맞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는 다른 것이었다. 자, 수사학은 설득과 진리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죠.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는 숭고와는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롱기누스의 숭고론입니다. 자, 롱기누스는 숭고를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근대 영국의 철학자인 버크에 이르러 숭고론은 보다 정제된 이론으로 전개되었다. 정제는 정돈하여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죠. 자, 우선 버크는 이전의 숭고론이 미와 숭고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미와 숭고는 서로 다른 경험에서 유래하는 상이한 범주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그 버크 이전에는 미와 숭고를 혼동했는데 미와 숭고는 서로 다른 경험에서 유래한다라고 확실히 구분을 했습니다. 자, 미와 숭고의 구분입니다. 자, 미는 질서와 조화 그리고 명료함 등을 속성으로 하는 대상에서 경험되었지만 아주 잘 짜여진 이런 것입니까? 숭고는 그와 반대의 속성, 즉 무질서하고 형식이 없으며 불명료한 대상들에 촉발되는 강렬한 감정이라고 규정했다. 촉발은 감정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자, 버크가 규정한 미와 숭고는 전혀 다르다, 그죠? 그 이전에는 혼동했는데, 자, 버크는 미와 숭고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숭고의 기원을 자기 보존 본능으로 보았다. 자, 기원을 자기 보존 본능으로 봤는데요. 자, 자기 보존 본능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때 커다란 고통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길에서 아마 무서운 동물을 만나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위협으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개가 막 달려들 것 같은데 그 달려드는 개를 뿌리치고 그 위험으로 벗어났을 때 만세를 부릴 것 같죠. 예를 들어 지진이나 해일 등과 같은 엄청난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경우 우리는 그로부터 일종의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자, 이렇듯 고통과 쾌락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양가성을 버크는 숭고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았다. 자, 동일 대상에 대해 반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양가성입니다. 자, 미와 숭고를 상이한 범주로 인식한 버크의 숭고론입니다. 자, 버크는 무질서하고 형식이 없으며 불명료한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강렬한 감정으로 자기 보존 본능과 관련이 있는 고통과 쾌락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양가성을
숭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버커는 내적 체험과 외적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생리학적으로 접근했다. 미학적 문제에 대한 이러한 생리학적 접근은 당시 자연과학의 발전에 의해 고무된 그의 경험론적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여러분들, 경험론은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죠. 경험론과 대척적인 입장에서 있는 게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론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이겠죠. 합리론은 프랑스의 데카르트입니까? 자, 경험론은 영국의 베이컨 중심으로 선생님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숭고의 체험에서 외적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인간의 특정한 육체적 신경 조직이 긴장되고 수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 그리고 미가 만족을 주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신경 조직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 이러한 접근은 숭고의 체험을 단지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인상만으로 취급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러분들 앞에서 본 지문 중에서도 홉스의 생각, 인간은 양심이 없는 존재다라는 홉스의 생각이 인간의 어떤 양심적 자율성을 침범했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앞에 또 법 이야기도 했었죠. 자, 법을 명령으로 보는 관점에서 사람이 법을 지키는 이유가 벌칙을 안 받기 위해서다. 그 인간의 어떤 자율성을 소홀히 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문제점이 되겠죠. 자, 미학적 문제를 생리학적으로 접근한 버크의 숭고론. 버크의 숭고론은 업적은 뛰어나지만 또 이런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버크는 숭고의 체험에서 외적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인간의 특정한 육체적 신경 조직이 긴장되고 수축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버크의 숭고에 대한 고찰은 칸트에 의해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자, 칸트는 버크와 마찬가지로 숭고와 미를 별개의 범주로 보았지만 그는 버크와 달리 숭고의 본질에는 현실적 위협에서 벗어난 데서 오는 안도감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정신적 작용이 있다고 보았다. 버크와 마찬가지로 숭고와 미를 별개로 보았지만 자, 적극적인 정신의 작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숭고의 체험에서 인간 정신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자연과학적인 경험론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상당히 강조했죠. 종래에는 숭고가 대양, 절벽, 폭풍과 같은 자연의 대상의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본 반면 칸트는 그러한 대상과 마주한 인간의 주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자, 인간의 정신작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칸트는 자연의 어떤 대상을 숭고하다고 부른 것을 부정하면서 숭고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뜻하는 심의 능력 자체에 사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자연의 힘에서 숭고가 느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심의 능력, 마음의 능력이죠. 마음의 능력에서 찾아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자연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은 커다란 공포를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때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정신 능력을 활용하여 자연의 위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연의 위력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공포에서 벗어나 고향을 체험하게 된다. 고향은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이는 결국 이성의 위대성을 확인하는 희열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자, 귀결은 어떤 결말이나 결과의 이름을 뜻합니다. 결국은 이성의 위대성, 인간 정신의 위대성으로 인해 숭고를 체험하게 된다는 이런 뜻이죠. 자, 자연 등 외부보다는 인간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본 칸트죠. 자, 인간 정신의 능동적 측면을 강조한 칸트의 숭고론입니다. 자, 숭고의 체험에서 인간 정신의 능동적 측면을 강조한 칸트는 자연의 어떤 대상을 숭고하다고 보는 것을 부정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뜻하는
심의 능력 자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듯 숭고 체험에서 인간의 주관을 중시하는 칸트의 경향은 숭고의 감정과 이를 야기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죄를 확대했다. 야기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자, 이를테면 숭고의 감정은 고요한 경탄, 즐거운 공포, 장엄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고요한 경탄, 즐거운 공포, 장엄한 느낌. 부분적으로 양가성이 드러나죠. 자, 그는 숭고란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공포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안정에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있는 우정이나 덕으로부터 수행된 행동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결국은 어떤 공포로부터 탈출이 아니고 우리가 위협 없는 상황에서도, 즉 우정 또 행동 이런 데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렇듯 칸트는 이성의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숭고의 감정과 대상의 범주를 넓힘으로써 버크의 숭고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칸트 숭고론의 의의죠. 자, 숭고의 감정과 대상의 범주를 넓힌 칸트의 숭고론입니다. 자, 숭고 체험에서 인간의 주관을 중시하는 칸트의 경향은 숭고의 감정과 이를 야기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주를 확대했다. 자, 여러분들 숭고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여러분 비문학 자료를 할 때는 언제든지 마지막에는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보세요라는 활동을 꼭 하기 바랍니다. 자, 근대 미학의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신의 긴장과 위안, 쾌와 고통이 공존하는 모순적 감정이 숭고이다. 롱기누스는 숭고를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버크는 무질서하고 형식이 없으며 불명료한 대상들에 촉발되는 강렬한 감정으로 자기 보존 본능과 관련이 있는 고통과 쾌락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양가성을 숭고라고 보았습니다. 모순된 감정이 결합되어 있죠. 자, 버크는 숭고의 체험에서 외적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인간의 특정한 육체적 신경조직이 긴장되고 수축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자연과학의 경험론적 태도 영향이죠. 자, 숭고의 체험에서 인간 정신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 칸트는 자연의 어떤 대상을 숭고하다고 부르짖는 것을 부정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뜻하는 심의능력 자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숭고 체험에서 인간의 주관을 중시하는 칸트의 경향은 숭고의 감정과 이를 야기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주를 확대했습니다. 위협적인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다른 여러 가지에서도 숭고를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주제는 숭고에 대한 관점의 변화 양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숭고론에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는 교재에 나오는 문제죠. 자, EBS 교재에서 그래도 문제에 대한 해설은 활용할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는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숭고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본문 중심의 공부,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